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수십조 원의 빚더미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조정을 놓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독감을 앓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역할 논쟁도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 빚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같은 이 국책은행들이 고액 연봉, 철밥통,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100여 년 전인가요? 나라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를 재촉한 인물들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 그래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분석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또 썩은 밀가루 논란으로 뜨거운 식품 안전 문제도 전해드립니다. 당연한 것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요즘입니다. 2016년 5월 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예, 눈여겨볼 만한 주요 경제 뉴스들입니다. 구조조정 방법을 찾느라 정부가 분주합니다. 오늘 킥오프 회의가 열렸습니다. 즉시 연금이 세금 탈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중국인 친화 도시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구조조정 실탄 마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책은행의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회의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주요 국책은행장들이 모여서 자본 확충 협의체 킥오프 회의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건데요. 네. 다음 달까지 확충 계획을 마련을 해서 자본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확충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논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업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국책은행 등의 그 자금을 지금 자본금을 더 늘려 놓아야 이런 그 적시에 구조조정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네. 어떻게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릴 것이냐, 재정을 넣는 것이냐, 한국은행에서 직접 돈을 넣을 것이냐, 이것 갖고 논쟁이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는 어쨌건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을 했고, 재정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모두 동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직전까지는 한국은행에서는 이 국책은행에 대한 그 증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또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좀 워낙 좀 상황이 심각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발권력을 좀 동원하는 것도 감내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네네.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 5조 원으로도 모자랄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는데 5조 원이 될지, 또 일각에서는 7조 원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재정을 넣는 거든 한국은행에 돈을 넣는 거든 결국 그 부담은 다 국민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 구조조정 자금이 들어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즉시연금이 세금을 탈루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그 과세 사각지대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시 연금이라고 해서 한 번에 거액의 목돈을 보험사에 맡겨놓고 그 다음 달부터 즉시 연금을 받는 게 이제 즉시 연금 상품인데요. 네. 이게 노후 대책 상품이고 또 고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증여나 상속을 하면 세금을 꽤 많이 탈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불법은 현행 제도를 이용한 것이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이 속에 보입니다. 특히 이게 가능하도록 허용을 한 게 기획재정부였기 때문에 감사원이 요거 좀 조정을 하라고 이번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즉시연금은 한목에 돈을 내고 그거를 다음 달부터 이제 나눠주는 연금으로 받는 거죠. 네, 연금으로 받는 건데요. 이 즉시 낸 돈이
미래에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는 그런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거랑 똑같이 미래에 받을 돈이 지금 가치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이자를 제하고 계산을 하는 셈인데요. 네. 이 할인율이 6.5%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지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건데 네. 이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한 몫에 돈을 넣어도 이 과세 기준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9억 원을 한꺼번에 납입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의 수령자를 아들한테로 지정을 하면 이게 상속이 되거든요. 네. 9억 원을 한꺼번에 아들한테 할 경우에는 9억 원에 대해서 바로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6.5%의 할인율로 해서 10년, 20년 동안 나눠서 그걸 받게 되면 세금의 기준이 7억 8,2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차액인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3,800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9억 원을 바로 증여를 하는 거나 10년 동안 나눠서 증여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 감사원에서 요거를 시장 이자율로 6.5%로 정해져 있는 이 할인율을 시장 이자율로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9억의 가치를 다 받으면서 실제로 세금은 7억 8천만 원어치만 내는 것, 탈루 맞는 것 같습니다. 평택에 중국인 친화도시가 건설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밀접한 것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 중국인 마을이 이제 한국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성개발이라는 그 특수목적법인이 신청한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조만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 성개발이라는 곳은 이 중국의 역근그룹이라는 곳하고 그 회사의 이제 사장 또 국내 개인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그 특수목적법인인데요. 네. 이 중국성 개발이 현덕지구 평택에 있는 현덕지구에 약 70만 평 23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정도 규모로 중국 친화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고 이게 승인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여의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네요. 여의도 면적이 약 290만 제곱미터니까 이거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고요. 계획은 꽤 거창합니다. 6,0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4,0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위락시설, 국제회의장, 면세점, 또 상설 K-팝 공연장 이런 것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네. 중소기업이나 농수산품 전시 판매, 또 영리의료법인, 국제학교 이런 것들, 휴양 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역근그룹이라는 것하고 사장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약 500억 원 정도의 자기 자금을 일단 모아놨고 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금융권에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이 이제 완공 계획인데 네. 연간 방문객 5천만 명을 지금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2035년쯤이 되면 홍콩이나 마카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유통단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평택에 중국이 하나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자, 경제 위기 하면 또 과거 한 20여 년 전에 외환 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다행히 외환 보유액은 증가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한국 경제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점점 좀 약해지는 것은 맞는데 경제는 좀 불안하죠. 네. 한국은행이 4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 수치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3,724억 8천만 달러, 3월 말보다 26억 달러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0월이 3,696억 달러였는데요. 네. 또 11월에는 3,684억 달러로 좀 줄고 올해 2월까지 4달 연속 좀 주는 모습이 보여서 좀 위험한 시그널 아니냐 이랬었는데 다행히 3월과 4월 이틀 동안 2달 연속 증가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 외환의 운용 수익이 좀 늘었다고 하고요. 네. 엔화나 파운드와 같은 이종화폐의 강세, 이 달러화로 이제 외환을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달러화 표시 외환 자산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가 세계 7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3조 2,126억 달러로 가장 많고요. 2위가 일본이 1조 2,621억
1억 달러,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는 6,400억 달러, 5,800억 달러, 그 뒤를 이어서 대만 4,300억 달러, 러시아 3,800억 달러, 한국이 3,7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숫자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달리 안전자산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자, 어린이날이 내일입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이 뉴스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완구, 뭐 가격뿐만 아니라 이 내구성까지 좀 문제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이 그 소비자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해봤더니 최근 3년간 이 어린이 완구 관련된 불만이 5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2013년이 1,495건 정도였는데 2014년에 1,796건, 2015년에 2,244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도 3개월 동안 545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작년보다도 약 36%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뭐 품질, 수리 서비스, 내구성 이런 것에 대한 불만, 가격 불만 이런 게 가장 많았는데요. 네네.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막 들쑥날쑥하게 매깁니다. 그 집 앞 매장에서 16,000원에 팔리던 제품이 온라인에서는 뭐 4만 원에 적히기도 하고, 또 이 어린이날을 바로 앞두고는 품절 임박 뭐 이렇게 써붙인다. 네, 맞습니다. 8만 원 뭐 이렇게 뭐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요. 또 변신 로봇 같은 거 요새 아주 인기인데요. 네. 내구성이 약해서 뭐 금방 망가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망가진 거에 대해서 무상 수리 서비스 기간을 단 7일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7일이요? 네. 일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AS 기간도 주고 이후에는 비용도 받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뭐 반짝 상술에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쓴 웃음이 좀 나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뭐 팔아치우고 돈만 벌면 되지 이런 기업들 곧 된살이 맞을 예정인데요. 네. 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평택에 중국인 친화 마을이 조성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그 생각해보시면 정답 쉽게 맞히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관광산업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요. 수천 명이 한국을 찾아와서 치맥 파티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일 그리고 10일에도 또 한 차례 중국 중마이 과기발전유한공사 임직원 8천여 명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 면세점이 맞이하는 단체 관광객 중에 최대 규모인데요. 1인당 평균 33만 원을 쓰고 가니까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분들, 이 중국에서 여행하러 온 이 중국인 분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쓰인 용어고요. 중국말로 여행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정답은 발음에 따라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로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답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엔 돈이 필요합니다. 실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려면 실탄이 필요하듯이 이 구조조정에 반드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투기 등급으로 판정한 대우조선에 대해서 국책은행은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며 수십조를 대출해줬고요.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은 6,800%까지 늘었습니다. 국책은행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칼을 쥐고 있는 이 국책은행의 과감한 혁신 또한 지금 해운 조선업 못지않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또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제원로 모시고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늘 또 생생경제에 나와주셨는데 이번엔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예, 참 요즘 경제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국신용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은 정상채권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내줬거든요. 네. 국책은행은 뭐 정상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부정 비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정이고 비리다. 예. 네. 이번 사태를 보면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정치 권력, 국책은행, 부실기업의 3자 간에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배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단 그 대기업이 부실화하면은 네. 이제 실업 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정치 권력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연령을 시켜주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합니다. 네네. 근데 한편 국책은행이라는 데는 이제 정치 권력의 낙하산 인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그쪽의 책임자는 그 정치 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부실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많이 해주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책은행하고 부실 기업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부실을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구조화에서는 회사채 등급이 투기 등급이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투기 등급으로 이제 떨어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거나 속여서 이제 대출을 해준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투기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12조 9천억 원이나 되는 이제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네.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이제 그것이 골마 터져서 국민들 피해만 지금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군데 국책은행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네.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이 대출금에 대해서 부실채권 처리를 했거든요. 네. 이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유착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이제 국책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그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되는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아니면 이제 주채권은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이제 자기네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문제는 이번에 이제 결국 투기 등급이 됐다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으로 판명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대출을 못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과거에 자신들이 이제 부실 대출하는 것이 다시 드러나거든요. 네. 또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결국은 서로 맞물리면서 같이 수렁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은행도 쓰러지고 기업도 쓰러지고 경제도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죠. 그래놓고 지금 이 문제를 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겠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예, 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기업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뭐 900만 원씩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네. 이 은행이 말 그대로 대출금을 못 떼일 경우로 대비해서 이 대손 충당금 네. 그런 대비 체계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것조차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이 정치 권력과 또 금융 권력과 기업의 어떤 부실 기업의 이런 유착 관계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정도 실태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뭐 정말 경제에 위험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은행 스스로를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건전한 회사다,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대출을 해주면서 결국 자기네들은 수당 잔치를 벌였다는 것인데요. 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은행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입니다. 네. 산업은행 보면은 정규직 직원의 고정 수당은 2014년에 875만 원이었었는데 그게 올해 1,330만 원,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영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실적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네. 이것도 지난 2년 동안 270만 원에서 790만 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부실기업에 돈 대주면서 은행과 기업을 같이 쓰러지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돈 잔치를 벌였다. 이걸 뭐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은행 사람들도 이제 책임에서 결코 이제 빠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 뭐 앞서 오프닝 때도 저도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정말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지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자본 비율도 굉장히 위태롭고 이 부실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진단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줘서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살아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아주 침체한 상태인데 특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네. 또 해운도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물동량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그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과잉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조선 산업하고 해운 산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기대가 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좀 지원해줘서 구조조정을 하고 살려주자라고 했을 때 정말 살아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말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앞으로 정말 살아날 것이냐. 그것을 정말 확인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부실 좀 지원해주고 일단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은 결국 국민 돈만 계속 퍼붓는 그런 이제 현상만 나타날 겁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도 안고 있고요. 뭐 일부 도덕적 해이도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나 크라이슬러가 이 민간 주도형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책임 회피 포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가 좀 효과가 있습니까, 교수님? 원칙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기업의 운명은 시장이 좌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해서 이 기업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인수 합병되고 심지어는 기업이 청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부실 기업은 자연히 이제 개선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나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이 시장에서 나타나야 그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본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GM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부실이 상당히 심각해서 일단 그 두 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좀 조달해서 살아나려고 했어요. 네.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좋다. 우리는 이제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이 법원이 주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감원이라든가 채무 조정이라든가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GM이나 크라이슬러 다시 살아난 거 보면은 주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경영진도 다 바뀌고 새로운 기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정말 대대적인 혁신을 한 거네요. 그러면요, 네. 완전히 이제 정말 새로운 어떤 생명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미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뭐 그걸 우리가 본다서 그런 어떤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결국 시장 기능에 맡긴다 이러면 그것도 책임 회피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은 확실히 하고, 그다음 시장에 맡기는 어떤 절차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거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책임을 져야 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국책은행이 어떻게 보면 부실을 더 키운 이 공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 국책은행 자본 확충 태스크포스가 시작됐습니다. 관계기관과 기업들도 요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재원 마련 합의가 되고 또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될까요? 아마 재원 마련 같은 거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총체적인 어떤 비리 구조에서 나온 부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자기네들이 책임자들이니까 중이 제 머리 깎는 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일단은 그 막아보자 해서 아마 네. 합의를 하면서 이제 6월 말까지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자본을 확충한 그런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간다면은 이런 경제 부실 구조가 내면적으로도 확대 재생산되면서 우리 경제가 정말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정말 살아나는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일단은 이제 색출해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구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권력이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부실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유착관계가 있는데 네. 그걸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금융 체제의 개혁 이것도 이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돈 대주어서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식의 지금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환경을 바꿔놓지 않으면 뭐 이번에 살려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치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통화량을 발행한다,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의 돈을 다 퍼부는 그런 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조개혁이 확실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살아난다. 이런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이제 무조건 돈을 퍼붓는 정치권의 그 굴복을 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 참 교수님 말씀이 더 따끔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들 알고서 또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과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참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또 조금은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어제 한 식품업체 내부 고발자 양심 고백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대부분의 식품이 이 기업에서 만듭니다. 독점 생산을 한다라는 건데요. 그 밀가루가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쥐, 뱀까지 나오는 저질 밀가루라는 얘기입니다. 이 밀가루 음식 소비가 많은 어린이날 또 나들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 충격입니다. 해당 업체는 양심을 품은 직원의 개인 조작극이다. 하지만 반론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식품 영양 또 위생 이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시고요.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태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스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분과 글루텐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썩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 업체가 신송산업인데 공장 가동은 일단 중단한 상태인데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인 거죠? 예, 일단 이 밀가루로 그 소맥 전분을 만들어서 이 원료는 사실은 뭐 과자, 햄, 소세지, 맥주 등 뭐 많은 그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놀라운 게 지금 이 업체가 이 재료의 독점 제공 업체입니다. 예. 저희가 다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더 화가 나고 있는데 예. 유해성이 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뭐 명확하게 그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곰팡이로 인해서 정말 오염이 된 원재료였다면은 뭐 곰팡이 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생상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건강에 위해가 가는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몸에 좋을 리는 없지만 예, 설사
실질적인 위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자체로 굉장히 음식이어서 분노하기 마련. 맞습니다. 예. 자, 공장장의 증언까지 종합해 보면 회사 측에서 이 썩은 밀가루와 정상 밀가루의 배합 비율까지 정해줬다. 이런 내용도 지금 뭐 아직은 정확한 재판 과정은 아니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법을 어긴 거 맞죠?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가정에 이게 정말 맞다면 네. 당연히 이거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고요. 네. 유해 물질로서 썩은 그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4조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아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기준규격 위반으로 해서도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식품 위생과 관련된 이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만두소 파동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이나 재판 결과가 어떤 사례로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좀 식품 사건으로 인해서 유명한 사건들은 네. 우리 수사 과정과는 달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내부자 고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재판을 통해서는 그 증거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작년에 있었던 불량계란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참 어렵고요. 이번 사건도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일이고 현재 과연 그런 증거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우리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처벌을 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여론의 분노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내부 고발자 양심 선언이 없었다면 뭐 알 수도 없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요. 회사와도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방금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고발한 회사 전 직원과 회사 간의 그런 그 진실에 대해서 너무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내부자 고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이런 법률도 제정을 해서 네. 식품 사건과 같이 이렇게 내부의 그런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도 좀 이런 법률을 좀 강화해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해당 원료를 독점 제공하는 업체다. 신송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느 업체에 얼마나 갔냐, 뭐 어느 어묵 업체에 얼마나 갔냐 밝혀라 이랬더니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드러나겠죠? 예,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뭐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거나 하면 거래처 내역이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는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재판 결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네네. 그 우리 제조가공업소 원료가 공급되는 업체들의 명단이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나중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실은 정말 이런 그 원재료 공급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 1차 피해자가 또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현 정부 출범할 때 이 대선 때도 나온 공약이기도 한데 식품 안전에 대한 얘기가 사회적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도덕적인 업체를 평소에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 혹은 기관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1차적인 관리 감독 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네. 시군구죠, 결국은. 네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이나 또는 행정 지도를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당연히 이런 업체를 감시하기 위해서 뭐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들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식품 회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이 내부자의 고발이 없거나 이런 그 회사 내부에 이런 은밀히 행해지는 이런 행위들은 아무리 수사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기업 내부에 어떤 양심 있는 그런 그 경영이 되지 않는 한은 근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업체 내부에서도 이런 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고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에서 뭐 1399라든지 이런 신고 전화들이 실제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이제 네.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네네. 이런 신고 전화들을 좀 활성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비리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방 감시 말씀하셨듯이 시군구 직접 이 관련인데 지금 공장은 이제 충남 논산시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이 수입해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예. 사실을 따져야겠지만은 이미 수입돼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뭐 통관 과정이라던가 이런 과정에서도 좀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통관 자체는요, 우리가 그 수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고 네. 또 뭐 관능 검사도 하긴 하지만 이 많은 물량을 우리 식약처에서 전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은 그 샘플 검사라든지 이렇게 간헐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는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그 위생관리 차원에서 그 업체에서 결국은 스스로 좀 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오늘 이 신송산업 측에서는 보도자료, 공문을 냈습니다. 주주들에게 공문을 내서 이 과장됐다. 사실이 아니다. 부적합한 원료의 경우는 선별 격리하며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지만 법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 가공업체가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확인이 된다면 뭐 집단소송 같은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드는 식품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거나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분노라든지 네네. 이런 정신적 피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소송으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는 우리 백수호 사건 외에는 특별히 네.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것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이번에 옥시 문제처럼 네네. 좀 불매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네. 법 외에도 우리 회사들이 자정 경영을 통해서 정말 양심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면 가장 업체들에게 피해가 크거든요. 예, 좀 사회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식품 사건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예,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죠. 김태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행복의 전제 조건은 안전입니다. 뭐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만큼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안전은 중요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경제 안전을 지켜드리는 경제수사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진화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조차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원 목소리를 공개한 이후에요. 네. 이 정보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면역력이 많이 강화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까지도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이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통하고 있는 것조차도 범죄에 악용한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신용정보를 과다 조회해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용 입금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라는 것도 제도 개선의 요지에서 나온 거겠죠? 어떤 겁니까? 네.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 제도란요.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3월 12일부터는 네. 대포 통장을 거래하거나 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자들 이런 사람들은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서요. 네.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혹은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서 사기죄를 저지르면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되고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언뜻 보면 약간 신용불량 이런 느낌도 비슷합니다. 신용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들이 있을 경우에 공유가 네, 되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이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되면요, 이 금융거래 시에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어서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그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혹은 신용카드 이용조차도 정지될 수가 있고요. 네네. 신규 계좌 개설이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이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7년 동안 유효하고 7년이 지나면 또 5년간 신용평가할 때 또 참고되기 때문에요. 네. 최장 12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금융질서 문란 행위, 즉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 대포통장이라던가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는 뭐 1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현재도 대포통장 거래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대포통장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걱정되는 면도 있는 건데,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운운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듣기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가 되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 사기범은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미소금융이란 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요, 창업, 운용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피해자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요, 네.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 최근 통장 거래 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송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사기범이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근데 이제 단기간 신용정보 조회가 102건으로 네. 당신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네네. 3개월 후에는 통장 거래가 정지된다. 예. 그러니까 이를 해제하려면 지금 대출금 당신이 1,000만 원 요청했으니까 1,000만 원에 41%인 41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사기범이 만약에 근데 이런 내용을 금감원에 신고하면 이런 통장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돼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단축돼서 통장 거래가 정지되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정말 언뜻 들어도 굉장히 어영부영 막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통장 거래를 정지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입금해라. 지금 범인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신용정보 조회를 그렇게 많이 하면 실제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가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 가능한지를 문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네네. 그러니까 설령 신용조회 기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코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조회가 많이 돼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됐다. 이런 경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인 거죠? 네, 또 말이 안 됩니다. 예. 규정된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거 제도를 충분히 알고 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포통장 이런 것들에 절대 연관되셔서도 안 되고요. 그런 요구를 받으셔도 안 됩니다. 돈을 줄 테니 통장을 대여해달라. 이런 것들도 여러분 12년간 아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라는 얘기에도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또 경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는 마지막 생생경제 보내드렸는데요. 아주 머리가 뜨거워지는 뉴스들도 보내졌지만 또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리면서 좀 저희가 만회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정답은 요커였습니다. 요커, 유커 다 정답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자, 원마운트 티켓 당첨되신 분은 4003님이십니다. 유커라고 하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진심으로 잘 대접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손님을 또 잘 대접하는 게 우리 문화죠. 생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생수 한 박스씩. 6983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니 반가운 얘기네요.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예, 많이 오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6467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얼마 전 남산 둘레길 도는데 요우커들 많더라고요. 몰려다니시는 이분들 흐뭇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남산에는 또 저희 YTN 타워도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손님이 즐겁게 놀다 가고 손님을 잘 대접해서 이득도 되고 기분도 좋은 일 아닐까요? 연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끝나고 5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